지난달에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부천에 사시는 68 되신 분이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원미시장 안쪽에서 40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여기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문단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아니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68인데 아직도 제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필남입니다. 허필남. 이제 딸은 그만 낳고 다음엔 아들 낳으라고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태어나던 날부터 남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부터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여기까지 읽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편지에 바로 답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이 질문은요, 답을 하려고 입을 열면 이상하게 말문이 막힙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며칠 사이에 비슷한 편지가 8통 더 왔습니다. 평택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의정부에서, 안동에서, 전주에서, 광명에서, 춘천에서 사시는 곳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사연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8통을 나란히 놓고 보니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글씨체만 다르지 안에 든 아픔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8통을 한 통씩 펴놓고 한 분 한 분께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편지에 답장을 쓰듯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천 그분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8통 가운데 한 통은 제가 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답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질문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를 쓰신 분은 아주 정성껏 쓰셨고 아주 간절하게 물으셨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순간 그분이 더 깊이 갇히게 됩니다. 어느 편지인지는 중간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절반은 그 질문을 지금 마음에 품고 계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의 뼈대가 되는 것 하나만 미리 놓고 가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왜 무시를 당할까요?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의 눈이 사람을 잴 때 자를 하나만 쓰지 않고 2개를 쓰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열쇠입니다. 자가 2개인데 우리는 평생 1개만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리고 숫자 하나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나라 조사 결과입니다. 전국에서 10,000명 넘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자식과 함께 사는 집이 얼마나 되느냐? 3년 전에는 5집 가운데 1집이었습니다. 지금은 10집 가운데 1집입니다. 3년 만에 반이 됐습니다. 이 숫자는 오늘 7번째 편지에서 다시 꺼내겠습니다. 그때 이 숫자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편지를 펴겠습니다. 평택에 사시는 67 양동필 선생님이십니다. 30년 동안 우체국에서 편지를 배달하셨습니다. 평생 남의 편지를 넣어드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본인 편지를 붙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는 오래 남았습니다. 양 선생님 사연은 이렇습니다. 퇴직하시고 동네 산악회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으시니까 첫 해에 총무를 맡으셨습니다. 회비 걷고 장부 쓰고 버스 예약하고 밥집 잡고 1년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 9년째입니다. 그만두겠다는 말을 3번 준비하셨답니다. 집에서 연습까지 하셨답니다. 거울 보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3번 다 못하고 돌아오셨습니다. 편지 마지막 줄이 이렇습니다. 입이 안 떨어집니다. 제가 겁쟁이입니까? 양 선생님 아닙니다. 겁쟁이가 아니십니다. 다만
말하는 방법이 하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딱 한 글자입니다. 먼저 짧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거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요즘 눈이 침침해서 장부를 못 보겠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듭니다. 아들이 온다고 해서 장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냥 싫다고 하면 무례하니까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 이유를 붙여드리는 거죠. 마음이 고운 사람일수록 이유가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를 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상대의 머리에 스위치가 하나 켜집니다. 해결사 스위치입니다. 눈이 침침하다고 하시면요,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장부는 제가 도울게요.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면요, 그럼 짧게만 하세요. 장을 봐야 한다고 하시면요, 그럼 시간을 바꾸죠. 이유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내놓는 순간 상대는 그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문제가 풀리면 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양 선생님이 3번 실패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거절을 하신 게 아닙니다. 협상을 여신 겁니다. 그것도 아주 친절하게 상대가 이길 수 있는 패까지 손에 쥐어드리면서요. 여기서 미국에서 나온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가 참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대로 맞아떨어지거든요. 미국 휴스턴 대학교 연구진이 2012년에 발표한 겁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거절할 때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과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갈라놓고 지켜본 겁니다. 첫 번째 실험입니다. 대학생 120명을 데려다가 한쪽에는 이렇게 연습을 시켰습니다. 나는 이건 안 먹습니다. 다른 쪽에는 이렇게 시켰습니다. 나는 이건 못 먹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날 때 나가면서 간식을 하나 고르게 했습니다. 초콜릿 과자하고 통곡물 과자를 2그릇에 담아놓고요. 안 먹는다고 연습한 쪽은 64명 중에 64%가 몸에 좋은 쪽을 집었습니다. 못 먹는다고 연습한 쪽은 39%였습니다. 한 글자 차이입니다. 모자를 안자로 바꿨을 뿐입니다. 두 번째가 더 놀랍습니다. 이번엔 실험실이 아니라 진짜 생활에서 했습니다. 직장 다니는 여성 30분에게 각자 이루고 싶은 목표를 하나씩 정하게 하고 열흘 동안 매일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된다고 미리 말해주고요. 10명은 안 한다는 말로 거절하게 했습니다. 10명은 못한다는 말로 하게 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그냥 싫다고 하시면 됩니다 하고 놔뒀습니다. 열흘을 끝까지 채운 사람이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안 한다 쪽은 10명 중에 8명이었습니다. 못한다 쪽은 10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냥 싫다고 한쪽은 3명이었습니다. 평균으로 계산하면요. 안 한다 쪽은 아흐레하고 반나절을 버텼습니다. 못한다 쪽은 사흘도 못 갔습니다. 이틀하고 조금 넘었습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의지력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한 글자 달랐을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못한다는 말은 담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앞에 담장이 있어서 못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합니까? 담장을 치워줍니다. 아니면 사다리를 갖다 놓습니다. 담장은 남이 치울 수 있는 물건이니까요. 안 한다는 말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담장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는 담장은 치워도 사람은 못 치웁니다. 그래서 그 연구진이 결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못한다는 말은 힘이 남에게 있다는 신호이고 안 한다는 말은 힘이 나에게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 신호를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내가 못한다고 말할 때마다 내 귀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배웁니다. 아,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루에 3번씩 50년을 그렇게 배우셨습니다. 그러니 양 선생님, 겁쟁이가 아니십니다. 50년 동안 잘못된 문장을 연습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꿉니까?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문장을 전운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거절할 때 문장의 주인을 슬쩍 딴 데로 옮깁니다.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보십시오. 주인이 이번 주입니다. 내가 아니고요. 무릎이 안 좋아서 말이야. 주인이 무릎입니다. 내가 아니고요. 주인을 나로 되돌려 놓으십시오. 저는 이 2글자로 시작하시면 문장이 달라집니다. 둘째, 무엇을 안으로 바꾸십시오. 제가 총무를 못하겠습니다. 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총무는 안 합니다. 혀가 잘 안 돌아가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50년 만에 처음 쓰시는 말이니까요. 셋째, 미안하지만을 지우십시오. 미안하지만이라고 붙이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됩니다. 재판이 열리고 내가 피고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상대가 됩니다. 거절은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미안하다고 하십니까? 물론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미안하다는 말을 인사처럼 쓰셨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해보십시오.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을 넣으십시오. 저는 이제 총무는 안 합니다. 9년 동안 맡겨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똑같이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사과이고 하나는 인사입니다. 사과는 나를 낮추지만 인사는 나를 낮추지 않습니다. 양 선생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시죠? 지난달 산악회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이제 총무는 안 합니다. 9년 동안 맡겨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무셨습니다. 회장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왜요? 하고 캐물었을까요? 아닙니다. 형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말을 9년 만에 처음 들으셨답니다. 9년 동안 장부 쓰고 회비 걷고 버스 잡을 때는 한 번도 안 나오던 말이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한마디 하니까 그제야 나왔습니다. 양 선생님이 편지 끝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9년 동안 총무 노릇을 한 게 아니라 9년 동안 허락을 구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답을 한 줄로 남기겠습니다. 못한다는 사정이고 안 한다는 사람입니다. 사정은 밀 수 있어도 사람은 못 밉니다. 2번째 편지를 펴겠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61살 차복희 선생님이십니다. 요양보호사로 12년째 일하고 계십니다. 남의 몸을 씻기고 남의 밥을 떠먹여 드리는 게 직업이신 분입니다.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저를 천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아무도 저를 씻겨주지 않습니다. 밥상도 제가 차립니다. 지난주에 딸아이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엄마는 왜 밖에서만 천사야? 그 말을 듣고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착한 걸 그만두라는 말씀입니까? 제 인생을 다 부정하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자, 선생님, 먼저 짧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이건 제가 아주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가 너무 쉽게 돌아다닙니다. 착하면 손해다. 이제 못되게 살아라. 나쁜 사람이 이긴다. 저는 이 말이 참 싫습니다. 이 말은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상처를 하나 더 얻는 말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연구진이 오랫동안 조사한 게 있습니다. 회사원, 의사, 판매원, 기술자, 직업을 바꿔가며
수천 명을 조사했습니다.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베푸는 사람, 받아가는 사람, 그리고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계산하는 사람은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는 사람입니다. 제일 흔하죠. 이 세 부류를 성공 사다리 위에 세워봤습니다. 맨 아래 칸에 누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다 퍼주고 남는 게 없는 사람들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럼 맨 위 칸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받아가는 사람일까요? 계산하는 사람일까요?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 연구에서 제일 놀라운 대목입니다. 맨 아래도 베푸는 사람이고 맨 위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받아가는 사람과 계산하는 사람은 다 가운데 몰려 있었습니다.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사다리의 맨 밑바닥과 맨 꼭대기에 나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이 둘을 갈랐을까요? 착함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조사해 보니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있는 사람보다 덜 베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베풀었습니다. 갈라놓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 몫이 있느냐 없느냐. 바닥에 깔린 사람들은 자기 몫이 0이었습니다. 남의 이익은 100, 내 이익은 0. 연구진은 이걸 자기를 지우는 뱃엠이라고 불렀습니다.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이익도 챙기고 내 이익도 챙겼습니다. 남의 이익 100, 내 이익도 100. 연구진은 이걸 두 손 다 쓰는 배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니 문제는 착함이 아닙니다. 착함에 붙어 있는 0이라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래 믿어온 이야기를 하나 뒤집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똑같이 베풀었는데 상대가 고마워하면 나는 진국이고 상대가 당연하게 여기면 나는 호구다. 그러니까 진국과 호구를 가르는 건 상대의 눈이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위험한 말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내가 진국인지 호구인지를 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상대입니다. 내 손에 리모컨이 없습니다. 상대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평생 상대의 눈치를 보면서 오늘은 진국인가, 오늘은 호구인가 조마조마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진국과 호구를 가르는 건 상대의 눈이 아닙니다. 내 몫의 크기입니다. 내 몫이 0이면 상대가 아무리 착해도 결국은 당연해집니다. 사람은요, 값이 없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재주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게 참 뜻밖입니다. 우리는 순한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뚝뚝한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 이 둘은 서로 다른 자였습니다. 성격이 순한 것과 베푸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이 나옵니다. 순한 얼굴로 받아가는 사람,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웃으면서 다가와서 웃으면서 가져갑니다. 기분 나쁠 틈도 안 줍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시죠? 그리고 무뚝뚝한 얼굴로 베푸는 사람, 이게 제일 뜻밖의 사람입니다. 말은 툭툭 던지는데 정작 일이 터지면 제일 먼저 와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도 한 분쯤 계실 겁니다. 평생 오해하고 사셨을 겁니다. 그러니 순하다는 것과 착하다는 것을 같은 말로 쓰지 마십시오. 순한 건 성격입니다. 착한 건 선택입니다. 성격은 못 바꾸지만 선택은 오늘 저녁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 선생님, 이 연구에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요양보호사이신 선생님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왜 지치는지 아십니까? 많이 줘서 지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많이 주면 지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해 보니 아니었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지치는 건 준 게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일 때였습니다. 내가 준 것이 저 사람에게 가서 무엇이 됐는지가 안 보이면요. 그때 사람이 무너집니다. 양이 아니라 깜깜함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이 아주 이상한 처방을 내놨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덜 주라고 하지 않고 보이는 데다 주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차 선생님이 씻겨드린 어르신이 그날 저녁에 편하게 주무셨다는 걸 아시면 안 지치십니다. 그런데 씻겨드리고 나와서 다음 집으로 가고 또 다음 집으로 가면요. 내가 오늘 뭘 했는지 손에 안 잡힙니다. 그러면 12회가 그냥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루에 하나만 기억하고 나오십시오. 오늘 그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는지, 표정이 어땠는지 딱 하나만요. 이건 일이 아니라 영수증입니다. 내가 오늘 뭘 냈는지 적어두는 겁니다. 영수증이 없으니까 12년이 통째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시는 겁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적어두질 않으신 겁니다. 자, 이제 차 선생님께 드릴 답은 이겁니다. 베푸는 양을 줄이지 마십시오. 12년 동안 남의 몸을 씻겨 오신 그 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다만 자기 몫을 0에서 1로만 올리십시오. 100으로 올리시라는 게 아닙니다. 일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30분, 그 30분은 누구에게도 안 드리는 겁니다. 딸에게도, 어르신에게도, 남편에게도요. 그 30분에 뭘 하실지는 제가 안정하겠습니다. 다만 그 시간에는 아무도 씻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엄마는 8시부터 8시 반까지는 엄마 시간이야. 딸이 뭐라고 할까요? 처음엔 어색해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시간표를 보고 배웁니다. 엄마가 자기 시간을 30분도 못 챙기는 걸 12년 동안 본 딸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 30분은 선생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딸을 위한 겁니다. 두 번째 편지의 답도 한 줄로 남기겠습니다. 베푸는 양을 줄이지 마시고 자기 몫을 0에서 1로만 올리십시오. 세 번째 편지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0살 어민숙 선생님이십니다. 같은 자리에서 32년 동안 미용실을 하셨습니다.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손님들은 대부분 30년 된 분들입니다. 머리를 만지면서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다 나눴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값을 깎습니다. 예약도 없이 옵니다. 문 닫을 시간에 들어와서 앉습니다. 언니, 우리 사이에 뭘 이러면서요. 제가 뭐라고 하면 서운해합니다. 30년 정을 생각해서 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저를 존중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통 중에 한 통은 답을 못 드렸다고요. 이 편지입니다. 제가 왜 답을 못 드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편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는 순간 선생님이 지금보다 더 깊은 곳에 갇히게 됩니다. 문장 안에 있는 말 하나를 보십시오. 만들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상대의 마음속에 존중을 설치하겠다는 뜻입니다. 남의 마음에 내 손을 넣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거 되십니까? 60년, 70년 살아보셨는데 남의 마음을 손으로 바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저도 없습니다. 이 질문은요, 리모컨을 상대 손에 쥐어주고 나서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30년째 그 리모컨을
남의 손에 맡겨두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답 대신 질문을 바꿔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꾸기 전에 먼저 아까 말씀드린 자 2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조금만 천천히 따라와 주십시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진이 2002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무엇으로 판단하는지를 알아본 연구입니다. 9개의 서로 다른 집단에게 물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사람들에게요. 그런데 결과가 놀랍도록 똑같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자를 정확히 두게 됩니다. 첫 번째 자는 이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가, 나를 해치지 않을 사람인가. 두 번째 자는 이겁니다. 이 사람이 힘이 있는가, 만만한가, 아닌가. 이 두 자를 대면 네 칸이 나옵니다. 따뜻하고 힘도 있는 사람, 이 칸에 들어간 사람에게 우리는 존경을 보냅니다. 차갑고 힘은 있는 사람, 이 칸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시샘을 보냅니다. 속으로는 부러워하면서 겉으로는 흉을 봅니다. 차갑고 힘도 없는 사람, 이 칸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일 가혹한 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입니다. 따뜻한데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 이 칸에 들어간 사람에게 사람들이 보내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동정입니다. 미움이 아닙니다. 경멸도 아닙니다. 동정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진이 5007년에 이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 연도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2007년입니다. 2007년에 나온 연구입니다. 동정 칸에 놓인 사람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본 겁니다. 결과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도 정반대인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하나,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문을 열어줍니다. 짐을 들어줍니다. 자리를 양보합니다. 팔짱을 껴줍니다. 둘, 소극적으로 빼놓습니다. 결정하는 자리에는 부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나중에 알려줍니다. 아니면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은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좋아합니다.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다만 나를 동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정은요, 도움이라는 얼굴을 하고 오지만 뒷문으로는 배제를 데리고 옵니다. 이게 왜 무섭냐 하면요.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미안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도움을 받았으니 뭐라고 못합니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나만 자꾸 작아집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건 좀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연구에서 동정칸에 가장 많이 들어간 집단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우리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조사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따뜻한 칸에는 높이 올라가고 힘 있는 칸에서는 낮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동정 칸에 들어갑니다. 선생님, 그러니 30년 단골들이 값을 깎는 건요, 선생님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다만 두 번째 자가 짧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건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그 칸에 들어가 계십니다. 나이 때문에 자동으로요. 그러니 여러분이 유난히 만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게 만들까? 이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두 번째 자가 보이게 할까? 이건 답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자를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힘자랑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키우시라는 것도 아니고요.
화를 내시면 오히려 반대쪽 칸으로 넘어갑니다. 차가운 칸으로요. 그건 더 나쁩니다. 두 번째 자는 딱 한 가지로 보입니다. 경계입니다. 여기까지가 내 것이고 여기부터는 아니라는 선. 그 선이 있는 사람은 따뜻해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선이 없는 사람은 따뜻할수록 만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선을 보여주는 방법은 첫 번째 편지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값은 안 깎습니다. 못 깎아드립니다. 가 아닙니다. 요즘 재료값이 올라서 어렵습니다. 도 아닙니다. 재료값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상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다음 달에는 되겠네. 저는 값은 안 깎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엄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은 안 하셨습니다. 대신 종이 한 장을 벽에 붙이셨습니다. 가격표입니다. 32년 동안 없던 겁니다. 그 밑에 한 줄 더 쓰셨습니다. 예약 손님 우선 마감 30분 전 접수 마감. 그게 다입니다. 싸움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세 분이 떨어져 나가셨답니다. 서운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남은 분들이 예약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리고 엄 선생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떨어져 나간 세 사람은 제 손님이 아니라 제 양보의 손님이었습니다. 세 번째 편지의 답을 한 줄로 남기겠습니다. 무시는 미움의 결과가 아니라 동정의 부작용입니다. 네 번째 편지를 펴겠습니다. 의정부에 사시는 69 도영란 선생님이십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같은 층 옆집에 젊은 부부가 삽니다. 처음에는 참 예의가 발랐답니다. 여행 갈 때마다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죄송한데 화분에 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은요. 문을 안 두드립니다. 현관 앞에 열쇠하고 쪽지를 놓고 갑니다. 다녀올게요. 감사합니다. 느낌표 2개. 우편함도도 선생님이 비웁니다. 택배도도 선생님이 받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김치통을 맡기고 갔답니다. 편지 끝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싸우기는 싫습니다. 한 동네 사는데 얼굴 붉히면 제가 더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또 선생님, 짧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말로 하지 마십시오. 자리로 하십시오. 무슨 뜻인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섭섭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해줬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로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따지는 순간 상대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변명을 준비합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 상대는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화를 내면요, 더 나쁩니다. 상대가 나를 새 서랍에 넣어버립니다. 화난 사람 서랍입니다. 그 서랍에 들어가면 내용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습니다. 요즘 왜 저래 갱년기인가? 나이 드셔서 예민해지셨나? 이러면 3년 참은 게 하루아침에 예민한 성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 대신 자리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한 가지 빼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순서가 세집니다. 첫째,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마십시오. 하루만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쪽지를 보는 순간 손이 먼저 나갑니다. 50년 몸에 밴 손입니다. 머리가 말리기 전에 손이 먼저 물뿌리개를 듭니다. 그러니 하루만 미루십시오. 무슨 결심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 미루시는 겁니다. 둘째, 다음번에 늘 해드리던 것 가운데 딱 하나만 조용히 빼십시오. 전부 빼지 마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됩니다. 하나만입니다.
도 선생님 경우라면 화분에는 물을 주시고 우편물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아니면 열쇠를 문 앞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쪽지도 남기지 마십시오. 전화도 하지 마십시오. 설명을 붙이는 순간 다시 협상이 열립니다. 셋째, 일주일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주일은 벌이 아닙니다. 이건 검사입니다. 아까 두 번째 편지에서 말씀드린 그 미국 연구진이 이런 요령을 하나 알려줍니다. 베푸는 사람이 꼭대기로 가려면 딱 하나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받아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만 잠깐 계산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 성격을 바꾸시라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그러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 앞에서만 그 기간에만요. 그럼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 상대가 알아챕니다. 우편함이 그대로네. 혹시 우리가 신뢰했나? 이러면 그 사람은 받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편해진 사람입니다. 편해진 사람은 알려주면 돌아옵니다. 이 관계는 지키셔도 됩니다. 둘,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우편물이 쌓여도 모릅니다. 오히려 왜 안 챙겼냐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답을 얻으신 겁니다. 이건 슬픈 답이지만 정확한 답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은 슬퍼도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헷갈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루 이틀 안 챙긴 건 그냥 바쁜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모른다면 그건 성격이 아니라 관계의 모양입니다. 또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분에는 물을 주셨답니다. 그건 화분 잘못이 아니니까요. 이 말씀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대신 열쇠를 안 받으셨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열쇠를 저녁에 그 집 우편함에 그냥 넣어 두셨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열흘이 지나서 젊은 아내가 문을 두드렸답니다. 혹시 저희가 실례했나요? 또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3년치를 쏟아 놓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만 하셨답니다. 열쇠는 안 받을게요. 물은 줄게요. 12글자입니다. 그 뒤로 젊은 부부는 여행 갈 때 다시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도 선생님이 화 한 번 안 내시고요. 네 번째 편지의 답입니다. 말은 사람을 방어하게 만들고 빈자리는 사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제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안동에 사시는 75 하말순 선생님이십니다. 밭이 700평 있으시고 지금도 나가서 일하십니다.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집 와서 50년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참았고 남편 앞에서 참았고 이제는 아들 앞에서 참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슴 한가운데 뭐가 뭉쳐 있습니다. 자꾸 열이 올라옵니다. 아들이 걱정해서 큰 병원에 갔습니다. 사진도 찍고 피도 뽑았습니다. 아무 이상 없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꾀병입니까? 제가 이 나이에 관심 받으려고 이러는 겁니까? 선생님, 꾀병 아닙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꾀병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앓고 계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름입니다. 화병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늘 하시던 말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화병 나서 죽겠다. 그냥 하는 말인 줄 아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의학의 정식으로 올라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에 처음 의학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신의학회가 만든 진단기준집 부록에 이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나타나는 증후군이라고요. 영어 이름도 따로 안 지었습니다.
그냥 화병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다른 나라 말로 옮길 수가 없어서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이 병의 증상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억울하고 분함, 가슴이 답답함,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름, 몸에 열이 남, 목이나 가슴에 덩어리가 뭉친 느낌, 자꾸 한숨이 나옴. 선생님이 편지에 쓰신 그 뭉친 것, 이 목록 5번째에 있습니다. 열이 올라온다고 하신 것 4번째에 있습니다. 선생님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50년 참으신 분들이 다 그러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지켜주십시오.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면 반드시 먼저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심장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미루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온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하 선생님은 이미 사진도 찍으시고 피도 뽑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검사에서 왜 안 나올까요? 장기가 망가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 곳을 잃은 감정이 몸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감정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야속한 성질인데요. 누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리를 옮깁니다. 입에서 못 나오면 가슴으로 갑니다. 가슴에서도 못 나오면 목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목에 덩어리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연구진이 정리해 놓은 것 중에 이 대목이 제일 좋았습니다. 한과 화병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둘을 같은 말처럼 씁니다. 한 많은 인생 화병 나서 죽겠다. 비슷한 말인 줄 알죠? 아닙니다. 이 연구진이 이렇게 갈랐습니다. 한은 이미 체념된 감정입니다. 지나간 겁니다. 마음이 접어서 서랍에 넣은 겁니다. 아프긴 해도 손에서는 놓은 겁니다. 화병은 아직 누르고 있는 감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에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한은 지나간 것이고 화병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화병이 있다는 건요, 아직도 매일 힘을 쓰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5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요. 700평 밭보다 그 일이 더 힘든 일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는 것에는 값이 붙습니다. 공짜인 줄 아셨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참으면 조용해지고 조용해지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외상으로 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나중에 냅니다. 돈으로 안 내고 몸으로 냅니다. 이자까지 붙어서요. 그럼 화를 내라는 말씀이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같은 연구진이 이 대목을 분명히 해놨습니다. 화병을 푸는 것은 화를 내는 게 아니다. 성급하게 화를 쏟으면 상대에게 새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돌아와서 내 상처가 된다. 그러면 한이 하나 더 쌓인다. 그래서 연구진이 권하는 건 폭발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폭발은 남에게 던지는 것이고 표현은 밖으로 꺼내 놓는 것입니다.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이에 쓰십시오. 누구에게 보낼 편지가 아닙니다. 붙이지 마십시오. 그냥 쓰시는 겁니다. 맞춤법도 보지 마십시오. 쓰고 나서 태우셔도 되고 서랍에 넣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감정이 몸 밖으로 한번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소리를 내십시오. 이건 그 연구진이 실제로 권한 방법입니다. 노래도 좋고 춤도 좋고 그림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고 놀랐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노래를 권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화병은 소리가 안 나서 생긴 병이거든요. 50년 동안 소리를 안 내셨으니까 소리로 푸는 게 맞는 겁니다. 셋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사건만 말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늘 그런 식이잖아. 너는 원래 그런 애야. 이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싸움이 됩니다. 어제 그 말이 서운했습니다. 이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사건은 어제 있었던 일이니까 상대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한 문장으로 하십시오. 두 문장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재판입니다. 하 선생님이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밭에 나가실 때 라디오를 크게 트셨답니다. 트로트를 크게 틀고 따라 부르셨답니다. 처음엔 목이 안 나오더랍니다. 50년 만에 소리를 내니까 목이 잠겨 있었던 거죠. 석 달 하셨습니다. 뭉친 게 없어졌다고는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덜합니다. 저는 이 두 글자가 참 좋았습니다. 50년을 참은 사람이 석 달 만에 다 나으면 그게 거짓말이죠. 덜하다. 이게 정직한 말이고 이게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편지의 답을 한 줄로 남기겠습니다. 한은 지나간 것이고 화병은 지금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편지를 펴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2살 송년자 선생님이십니다. 편지가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편지가 오늘 8통 중에 제일 어려운 편지였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40년 된 친구가 있습니다. 시장도 같이 다니고 절도 같이 다녔습니다. 자식들 어릴 때 서로 반찬도 나눠 먹었습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미운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친구를 만나고 온날 저녁이면 몸이 천근입니다. 감기도 아닌데 온몸에 힘이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무겁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냈는데 왜 만나고 오면 제가 깎여서 돌아올까요? 제가 못된 겁니까? 송 선생님, 짧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못된 게 아닙니다. 몸이 먼저 안 겁니다. 머리는 40년 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몸은 정을 계산할 줄 모릅니다. 몸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잽니다. 그리고 몸이 재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걸 실제로 재본 연구가 있습니다. 2003년에 미국 브리거명 대학교와 유타 대학교 연구진이 함께 했습니다. 방법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102명에게 혈압계를 채웠습니다. 병원에서 재는 게 아니라 몸에 차고 다니면서 재는 기계입니다. 사흘 동안 차고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5분 넘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사람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좋은 사람, 나를 도와주고 편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싫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피하고 싶은데 못 피하는 사람이죠. 직장 상사 같은 그저 그런 사람, 좋지도 싫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기도 하고 밉기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사람 앞에서 혈압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 보십시오. 싫은 사람보다 낮았을까요? 높았을까요? 좋은 사람 만날 때가 제일 낮았습니다. 이건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싫은 사람 만날 때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예상하신 대로죠. 그런데 제일 높이 올라간 게 언제였느냐 하면요. 좋기도 하고 밉기도 한 사람을 만날 때였습니다. 싫은 사람보다 더욱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처음 봤을 때 2번 읽었습니다.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보다 내가 좋아하는데 가끔 밉기도 한 사람이 내 몸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연구진 설명이 이렇습니다. 싫은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기대를 안 합니다. 오늘도 저럴 거라고 이미 알고 갑니다. 그러니 마음이 미리 준비를 하고 나갑니다. 방패를 들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좋기도 하고 밉기도 한 사람은요, 오늘은 어떨지 모릅니다. 오늘은 반갑게 웃어줄까? 오늘도 아들 자랑을 하다가 내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슬쩍 깎을까? 오늘은 그냥 넘어갈까? 이 모름이 몸을 켜둡니다.
방패를 들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2시간 내내 몸이 대기 상태입니다. 싫은 사람 앞에서는 몸이 싸울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사람 앞에서는 몸이 싸울 준비와 안길 준비를 동시에 합니다. 2배로 일하는 겁니다. 같은 연구진이 2007년에 하나 더 했습니다. 이번엔 좀 짙었습니다. 친구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좋은 친구를 데려온 사람과 헷갈리는 친구를 데려온 사람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나누게 했습니다. 기쁜 일을 이야기하게 한 겁니다. 기쁜 일을 나누면 보통 혈압이 내려갑니다. 마음이 놓이니까요. 그런데 헷갈리는 친구와 좋은 소식을 나눈 사람들은요, 오히려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좋은 일을 나눠도 몸이 못 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송 선생님, 그 친구 앞에서는 좋은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이 아닌 겁니다. 기쁜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받을까를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40년 동안요. 그리고 2012년에 더 무서운 게 나왔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속에는 염색체라는 게 있고 그 끝에 마개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신발끈 끝에 붙은 딱딱한 플라스틱 아시죠? 그거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짧아지면 세포가 늙습니다. 나이테 같은 겁니다. 헷갈리는 관계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 마개가 짧았습니다. 정이 사람을 늙게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헷갈림이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음이 서늘하실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화면에 잠깐 스치기만 해도 혈압이 올랐다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만나기도 전에요. 이름 2글자만 보고도 몸이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송 선생님, 그러니 40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몸이 그 준비를 해온 게 문제입니다. 그럼 끊으라는 말씀이냐? 아닙니다. 40년을 어떻게 끊습니까? 끊으라는 말은 저도 못합니다. 그건 말이 쉽지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2가지만 바꾸십시오. 첫째, 횟수입니다. 매주 만나시던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꾸십시오. 절교가 아닙니다. 끊는 게 아니라 사이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요즘 몸이 좀 그래서 자주는 못 나가겠어. 다음 달 첫째 주에 보자. 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뭘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좀 그래서 못 나가겠어. 이거 뭡니까? 이유입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유는 협상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프면 내가 갈게.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매주는 안 만나. 다음 달 첫째 주에 보자. 이겁니다. 사람을 안 자르고 횟수만 자르는 겁니다. 둘째, 만남의 모양입니다.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일 겁니다. 마주 앉지 마십시오. 커피숍에서 2시간 마주 앉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눈을 봐야 합니다. 말이 끊기면 어색합니다. 어색하니까 뭐라도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자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비교가 나옵니다. 걸으십시오. 나란히 걸으면요, 눈을 안 봐도 됩니다. 말이 끊겨도 안 어색합니다. 풍경이 대신 말해주니까요. 그리고 30분쯤 걷다 보면 헤어질 시간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다리가 알려주거든요. 2시간 마주 앉기와 30분 나란히 걷기. 정은 똑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몸이 하나도 안 켜집니다. 송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만나던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커피숍 대신 전주천 2끼를 걸으셨답니다. 넉 달 뒤에 짧은 편지를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한 줄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눕지 않게 됐습니다. 6번째 편지의 답을 한 줄로 남기겠습니다. 미운 사람이 아니라 헷갈리는 사람이 몸을 갉아먹습니다.
7번째 편지입니다. 광명에 사시는 66 고재만 선생님이십니다. 시내버스를 34년 모셨습니다. 이 편지는 목소리가 좀 다릅니다. 앞에 편지들은 서운함이었는데 이 편지는 무서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딸이 손주를 맡깁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3번이었는데 지금은 5번입니다. 손주는 예쁩니다. 그런데 무릎이 안 됩니다. 그만하자고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딸이 저를 안 찾을까봐 무섭습니다. 손주 얼굴을 못 볼까봐 무섭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딸이 무섭습니다. 선생님, 이 문장을 쓰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을지 저는 압니다. 제 딸이 무섭습니다. 이 6글자를 쓰려면 아마 밤을 새우셨을 겁니다. 짧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무서움은 선생님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겪으셨거나 전쟁 바로 뒤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곧 목숨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밀려나면 굶었습니다. 품앗이에서 빠지면 모를 못 심었습니다. 공장에서 찍히면 식구가 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거절은 그냥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거절은 고립이었고 고립은 위험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몸에 박혀 있는 겁니다. 머리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몸은 아직 1960년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 선생님, 겁이 많으신 게 아닙니다. 몸이 옛날 날씨에 맞춰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이미 답을 했습니다. 아까 첫머리에 숫자 하나 보여드렸죠. 이제 그 숫자를 펴보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나라 조사입니다. 전국에서 만 78분을 직접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전화로 물은 게 아닙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얼굴 보고 물었습니다. 자식과 함께 사는 집. 3년 전에는 20집 중 4집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0집 중 1집이었습니다. 3년 만에 반이 됐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셋 중 1분입니다. 자, 여기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다 거절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어르신들이 자식한테 안 된다고 해서 자식들이 나간 겁니까? 아니죠. 시대가 그렇게 흐른 겁니다. 집값이 그렇게 만들었고, 직장이 그렇게 만들었고, 아이들 학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 선생님, 선생님이 5번을 다 해주셔도 3번으로 줄이셔도 딸의 인생은 그 흐름을 탑니다. 선생님이 무릎을 갈아 넣어도 그 흐름은 안 바뀝니다. 우리가 50년 동안 무서워한 그 일은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거절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숫자를 보고 저는 좀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무서워한 대가로 산 게 뭐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저도 놀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자식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 51%입니다. 절반이죠. 이건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부양을 많이 한 자식에게 더 주겠다. 9%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입니다. 나와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 24%입니다. 4분 중에 1분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말을 입 밖에 내면 상놈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식 앞에서 못할 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4분 중 1분이 조사원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돈은 내가 쓰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이제 배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식이 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도 재미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스스로 느끼는 나이, 평균이 71살 반이었습니다. 3년 전보다 1살 넘게 올라갔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늦게 놓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몸은 아직 1960년대에 있습니다. 머리와 시대는 이미 2020년대에 와 있는데요. 자, 그럼 고 선생님, 자식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끊을 수 없는데요. 끊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8통 어디에서도 자식을 끊으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줄을 놓는 게 아닙니다. 줄을 조금 길게 푸는 겁니다. 그래야 둘 다 숨을 쉽니다. 팽팽하게 당긴 줄은 둘 다 아픕니다. 당기는 쪽도 당겨지는 쪽도요. 그리고 자식에게는 거절보다 훨씬 잘 듣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요일정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된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안 된다는 말은 문을 닫는 말입니다.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러면 딸은 밀려난 자리에서 서운함을 키웁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된다는 말은 문을 여는 말입니다. 다만 문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안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일을 정하면요, 그 밖의 날이 자동으로 내 날이 됩니다. 지금 고 선생님은 매번 거절을 해야 합니다. 월요일에 한 번, 수요일에 한 번, 금요일에 한 번, 일주일에 5번 싸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하고요. 그런데 요일을 한 번 정해놓으면 그 싸움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규칙이 대신 싸워줍니다. 이게 힘이 셉니다. 사람은 매번 결심하는 걸 못합니다. 그런데 한 번 정해놓은 규칙은 지킵니다. 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아빠 날이다. 그날은 아빠가 학원 앞에서 기다린다. 앞부분만 보면 거절인데 뒷부분을 보면 약속입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빼앗은 만큼 하나를 드린 거예요. 딸이 처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서운해했답니다. 아빠 왜 갑자기 그래? 2달 지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화요일 맞지? 물어보게 됐습니다. 전에는 안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늘 되니까요. 언제든 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조금 아픈 이야기입니다. 혹시 자식 전화를 손에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벨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받으십니까?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의 따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빠가 전화 기다리는 걸 알면 부담돼. 전화할 때마다 아빠 목소리가 너무 반가우니까 그게 미안해서 오히려 전화하기가 어려워. 가슴을 찌르는 말입니다. 내가 반가워하는 것이 상대에게 짐이 된다. 내가 기다리는 것 자체가 상대를 누른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무게였던 겁니다. 그러니 고 선생님, 화요일과 목요일을 만드시는 건 딸을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딸의 어깨에서 무게를 덜어드리는 겁니다. 7번째 편지의 답입니다. 줄을 끊지 마시고 조금만 길게 푸십시오. 그리고 요일을 정하십시오. 마지막 8번째 편지입니다. 춘천에 사시는 64살 심옥경 선생님이십니다. 이 편지가 오늘 8통 중에 제일 정직한 편지입니다. 앞에 7분이 차마 못 쓰신 문장을 이분이 쓰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임이 5개입니다. 솔직히 나가기 싫은 게 3개입니다. 그런데 다 나갑니다. 한 번 빠지면 다음에 못 낄까봐 무섭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거절하고 정리하면요,
저는 혼자 남지 않겠습니까? 이 나이에 사람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두려움은 이겁니다. 앞에 7분도 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양 선생님이 9년 동안 총무를 못 놓으신 것도, 차 선생님이 집에서까지 천사인 것도, 엄 선생님이 값을 깎아주신 것도요, 혼자 남을까봐. 심 선생님, 짧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줄이는 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나쁜 관계를 그대로 두는 게 위험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연구가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1938년에 시작한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8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724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을 이어서 조사했습니다. 지금은 2,500명이 넘습니다. 이 연구가 뭘 알아보려고 했느냐? 무엇이 사람을 끝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 80년 동안 이분들의 피를 뽑고 몸을 재고 만나서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80살이 됐을 때 연구진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럼 50살 때 자료를 꺼내서 80살을 맞춰보자. 무엇으로 맞췄을까요? 콜레스테롤 수치일 것 같지요? 혈압일 것 같지요? 안 맞았습니다. 50살 때 콜레스테롤로는 80살 건강을 못 맞췄습니다. 맞힌 게 하나 있었습니다. 50살 때 관계에 얼마나 만족했느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피를 뽑아서 나온 숫자보다 그 사람이 자기 관계를 어떻게 느끼는지가 30년 뒤에 몸을 더 잘 맞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연구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 연구가 사람을 많이 만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만족도였습니다. 친구 10명 있는 사람이 3명 있는 사람보다 건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10명이 다 무거우면 10명이 다 짐입니다. 심 선생님, 그러니 모임 5개를 붙들고 계신 게 안전한 게 아닙니다. 나가기 싫은 세계를 그대로 두는 게 위험한 겁니다. 이 연구진이 2023년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거기에 3말이 하나 나옵니다. 사회적 체력입니다. 몸에 체력이 있듯이 관계에도 체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력도 근육하고 똑같답니다. 안 쓰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점검을 안 하면 어디가 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몸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관계는요, 40년 동안 한 번도 검사를 안 해봤습니다. 그럼 이 나이에 새로 만들 수 있느냐? 숫자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2024년에 낸 자료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구가 213만 8천 가구입니다. 전체 어르신 가구의 38%쯤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45%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고 싶다. 절반 가까이가 지금 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나가고 싶은데요. 그런데 서로 모릅니다. 다들 문 안쪽에서 밖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저는 참 반가웠습니다. 경로당에 가시는 비율은 줄었습니다. 대신 동호회 같은 친목 모임에 나가시는 비율은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이 때문에 모이는 자리에서 좋아하는 것 때문에 모이는 자리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나이 때문에 모이면 서로에게 물을 게 자식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 때문에 모이면 서로에게 물을 게 생깁니다. 오늘 뭐 찍으셨어요? 지난주에 배운 거 해보셨어요?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무서운 숫자도 하나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요,
혼자 사시는 분들 가운데 18%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 5분 중 1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는 관계를 버리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들리게 말씀드렸다면 제 잘못입니다. 나쁜 것을 정리해서 좋은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7번째 편지에 고 선생님이 시내버스를 34년 모셨다고 했죠. 그 버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에 자리가 몇 개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리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심 선생님 버스에는 5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중 셋은 내리지도 않고 요금도 안 내면서 40년째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류장에 정말 반가운 사람이 손을 들고 서 있으면요, 못 태웁니다. 자리가 없어서요. 세 사람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심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중에 2개를 쉬셨습니다. 탈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번 달은 쉽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춘천 문화원에서 사진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뒤에 편지를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이 편지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52 모임에서 아무도 저를 안 찾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서운했습니다. 사흘 정도요.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찾는 자리에 20년을 앉아 있었구나. 그리고 마지막 줄이 이렇습니다. 사진반에서는 제 이름을 부릅니다. 옥경 씨라고요. 누구 엄마가 아니라요. 8번째 편지의 답을 한 줄로 남기겠습니다. 관계는 개수가 아니라 무게입니다. 8통을 다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아직 짧은 편지가 몇 통 더 남아 있습니다. 엽서만 한 것도 있고 2줄짜리도 있습니다. 이건 짧게 답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짧다고 가벼운 질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6통이 제일 많이 오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부산에 사시는 63살 구본길 선생님, 형님이 늘 돈을 빌립니다. 올해만 3번입니다.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형님인데 어떻게 안 준다고 합니까? 구 선생님, 빌려주지 마십시오. 야박하게 들리시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제 말은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빌려준다는 말 안에 무슨 뜻이 들어 있습니까? 돌려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날부터 무슨 일이 생깁니까? 기다립니다. 명절에 만나면 얼굴을 봅니다. 혹시 오늘은 말을 꺼내려나 안 꺼냅니다. 그럼 서운합니다. 이게 뭡니까? 6번째 편지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좋기도 하고 밉기도 한 사람, 싫은 사람보다 혈압을 더 올리는 그 사람, 빌려준 돈은요, 형님을 그 헷갈리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돈은 100만 원이고 형님은 60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돈은 안 빌려줍니다. 대신 30만 원은 그냥 드릴 수 있습니다. 앞은 첫 번째 편지에서 말씀드린 그 문장입니다. 못 빌려준다가 아니라 안 빌려준다. 뒤는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드리면요, 기다릴 게 없습니다. 기다릴 게 없으면 섞이지 않습니다. 형님은 형님으로 남습니다. 30만 원으로 60년을 지키시는 겁니다. 싼 겁니다. 2번째, 대전에 사시는 70살 체급난 선생님, 50년 산 남편에게도 이게 통합니까? 남편은 안 바뀝니다. 제 선생님 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8번째 편지에서 하버드 연구 이야기를 했죠. 50살 때 관계 만족도가 80살 건강을 맞췄다고요.
그 연구진이 그 대목에서 한 가지를 더 짚었습니다. 관계 중에서도 어느 관계가 제일 세게 맞췄는지 아십니까? 배우자였습니다. 친구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최 선생님 50년 산 남편은 제일 나중에 손볼 관계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손볼 관계입니다. 다만 순서를 바꾸십시오. 남편에게는 요일이 안 통합니다. 한 집에 사는데 무슨 요일입니까? 남편에게는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편지에서 하 선생님께 드린 그 말씀이요. 사람을 말하지 말고 사건을 말하라. 50년 그런 식이잖아. 이건 재판입니다. 어제 그 말이 서운했어요. 이건 대화입니다. 50년치를 한꺼번에 꺼내지 마십시오. 어제 것 하나만 꺼내십시오. 50년은 못 이깁니다. 어제는 이깁니다. 세 번째, 제주에 사시는 79 강분옥 선생님, 79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강 선생님. 이 질문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깝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버드 연구진이 50살 자료로 80살을 맞췄다고 했죠. 그건 50살에 다 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2023년 책에서 그걸 아주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회적 체력은 근육이다. 근육이 무슨 뜻입니까? 79에도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팔에 근육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25살처럼은 안 붙습니다. 그런데 붙습니다. 안 붙는 게 아니라 천천히 붙는 겁니다. 둘, 이건 좀 재미있는 숫자입니다. 작년 그 나라 조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몇 살부터를 나이 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균이 71살 반이었습니다. 그럼 강 선생님, 선생님이 나이 든 사람이 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8해입니다. 79이 아니라 8해입니다. 이제 8해 되셨습니다. 8해 만에 다 포기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안양에 사시는 68 지영주 선생님. 모임에 한번 빠지면 소문이 납니다. 저 사람 변했다고요. 그게 무섭습니다. 선생님,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문납니다. 안 난다고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납니다. 저 사람 요새 변했더라. 그 소리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세 번째 편지에서 두 개 이야기를 했죠. 따뜻한가, 힘이 있는가. 모임에 빠지면 첫 번째 자가 깎입니다. 맞습니다. 저 사람 예전만큼 안 따뜻하네. 조금 깎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는요, 올라갑니다. 그것도 크게 올라갑니다. 저 사람 요새 뭔가 자기 일이 있나 보다. 함부로 못 부르겠네. 여러분, 이게 남는 장사입니다. 첫 번째 자를 조금 내주고 두 번째 자를 크게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내내 이야기한 게 뭡니까? 우리는 첫 번째 자만 60년 동안 닦았습니다. 두 번째 자는 손도 안 댔습니다. 이제 좀 바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문을 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소문을 내는 사람은 대개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사람이요. 지선생님이 빠지시면요. 그 사람은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겠습니까? 부러워서요. 다섯 번째, 울산에 사시는 71살 손태복 선생님. 손주한테도 거절해야 합니까? 저는 손주한테만은 다 해주고 싶습니다. 손 선생님, 아닙니다. 손주는 다르게 가겠습니다. 손주에게 필요한 건 거절이 아닙니다. 한결같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기분 좋은 날은 용돈을 5만 원 주고 몸이 힘든 날은 짜증을 내는 할아버지. 이런 할아버지 곁에서 아이가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눈치를 배웁니다. 아이는요, 문 앞에 서서 먼저 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기분이 어떨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아이에게 그 집은 편한 집이 아니라 살펴야 하는 집이 됩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건 엄한 어른이 아닙니다. 모르겠는 어른입니다. 그러니 손 선생님, 용돈을 정해 놓으십시오. 기분이 좋아도 더 주지 마시고 기분이 나빠도 줄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힘드신 날에는 참고 웃지도 마시고 짜증도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만 하십시오. 할아버지가 오늘은 좀 쉬어야겠구나. 다음 주에 또 오너라. 이게 거절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안심입니다. 아이는 사랑의 양이 아니라 사랑의 모양을 봅니다. 양은 많은데 모양이 매일 달라지면 아이는 그 사랑을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기분 좋으실 때 한 박자만 낮추시고 화가 나실 때 한 박자만 멈추십시오. 그러면 손주가 13살쯤 됐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늘 똑같아서 편해. 이 말을 들으시면요. 60년 참으신 값을 그날 다 받으신 겁니다. 6번째, 광주에 사시는 65 위경남 선생님. 용기를 내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화를 냅니다. 무섭습니다. 그냥 다시 해줄까 싶습니다. 선생님, 지금이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그러니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상대가 화를 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손해를 봤다는 뜻입니다. 그럼 손해를 봤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이익을 봤다는 뜻입니다. 원래 없던 걸 안 준다고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던 걸 안 준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 화의 크기가요. 그동안 그 사람이 가져간 양입니다. 크게 화를 낼수록 많이 가져간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서늘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화는 선생님이 잘못하셔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를 그 사람이 대신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꾸하지 마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대꾸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편지에서 말씀드린 그 일이 다시 벌어집니다. 협상이 다시 열립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나도 사정이 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거절이 주제가 아니라 내가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가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 집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까 하신 그 말을 한 번만 다시 하십시오. 글자 하나 안 바꾸고요. 저는 이제 그건 안 합니다. 상대가 또 뭐라고 하면요. 저는 이제 그건 안 합니다. 같은 문장을 2번, 3번 그대로 놓으십시오. 새 말을 만들지 마십시오. 새 말은 새 문이거든요. 3번쯤 되면 상대가 압니다. 아, 이 문은 안 열리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화는 사흘이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무너져서 다시 해주시면요. 그 관계는 10년이 더 갑니다. 사흘하고 10년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6통까지 답을 드렸습니다. 이제 편지를 다 덮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들을 책상 위에 나란히 펴놓고 며칠을 들여다보다가 제가 뒤늦게 알아챈 게 하나 있습니다. 13분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사연도 다 다른데요. 13분 모두 자기 관계를 한 번도 적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전부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건 셀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건 세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느낌은 그날 다릅니다. 어제 그 친구가 전화 한 통 해주면 40년 정이 되고 오늘 한마디 얹으면 40년 왼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헷갈립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60년 동안 못 정합니다. 그런데 이걸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종이 한 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릴 건 이거 하나입니다. 앞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 다 잊으셔도 됩니다. 이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관계 점검표라고 부르겠습니다. 아까 8번째 편지에서 사회적 체력 이야기를 했죠. 몸은 1년에 한 번 검진을 받는데 관계는 평생 한 번도 검사를 안 한다고요. 그 검차입니다. 기계도 필요 없고 병원도 안 가도 됩니다. 4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종이 한 장에 이름 5개를 적으십시오. 달력 뒷장도 좋고 약봉지도 좋습니다. 이번 달에 제일 자주 본 사람 5명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좋은 사람 5명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좋고 나쁘고를 가리지 마시고 그냥 자주 본 순서로 적으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름을 적을 때 이미 마음속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가 오늘 검사를 망칩니다. 그냥 자주 본 사람입니다. 자식도 넣으십시오. 배우자도 넣으십시오. 둘째, 이름 옆에 빈칸을 하나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온 다음날 아침 몸이 어땠는지를 표시하시는 겁니다. 가벼웠으면 동그라미, 무거웠으면 세모,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냥 비워두십시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난 날 저녁 말고 다음날 아침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난 날 저녁에는 기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웃었던 게 남아 있고 서운했던 게 남아 있습니다. 기분은 시끄러워서 몸을 못 듣게 만듭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기분은 날아갑니다. 그리고 남을 것만 남습니다. 6번째 편지의 송 선생님 기억하시죠? 그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나고 온 날 저녁이면 몸이 천근이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도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진짜입니다. 넷째, 석 달만 하십시오. 매일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서너 번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을 만난 다음날 아침에만 표시하시면 되니까요. 석 달이면 한 이름에 표시가 서너 개씩 붙습니다. 그럼 됩니다. 자, 석 달 뒤에 그 종이를 펴보시면요. 3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만 붙어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지키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사회적 체력입니다. 이 이름에게는 오히려 더 잘 하셔도 됩니다. 먼저 전화하셔도 되고 먼저 밥 사셔도 됩니다. 이런 이름에는 계산하지 마십시오. 2번째 편지에서 말씀드린 그 2손 다 쓰는 베텐, 이 이름에게 쓰시는 겁니다. 2번째, 세모만 붙어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끊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횟수를 줄이시고 모양을 바꾸시면 됩니다. 마주 앉지 마시고 걸으십시오. 그리고 3번째, 동그라미와 세모가 섞여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이 이름이 6번째 편지에서 말씀드린 그 사람입니다. 혈압을 제일 많이 올리는 사람, 싫은 사람보다 더 올리는 사람, 이 이름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대개 제일 오래된 이름입니다. 40년 친구, 30년 처남, 50년 형님. 왜 그렇겠습니까? 오래됐으니까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는 겁니다. 좋기만 한 사람은 3년밖에 안 만난 사람이고 밉기만 한 사람은 벌써 끊었습니다. 좋기도 하고 밉기도 한 사람만 40년을 갑니다. 그러니 이 종이의 진짜 쓸모는 여기 있습니다. 섞인 이름을 찾아내는 것. 머릿속에 있으면 이 이름은 절대 안 잡힙니다.
오늘은 좋은 사람이었다가 내일은 나쁜 사람이었다가 하니까요. 그런데 종이 위에 석 달치가 나란히 붙어 있으면요. 한눈에 보입니다.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 동그라미 하나, 세모 둘. 이게 40년입니다. 40년이 그 한 줄에 다 있습니다. 이걸 해보신 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김해에 사시는 71살 전길수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봄에 이 방법을 말씀드렸더니 넉 달을 하셨습니다. 5 이름 중에 3이 동그라미였습니다. 하나는 계속 빈칸이었습니다. 좋지도 싫지도 않은 분이었죠. 그리고 하나가 섞였습니다. 30년 된 처남이었습니다. 전 선생님이 절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명절에만 뵙기로 하셨습니다. 1년에 2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덜 만나는 걸 미움이라고 배웠습니다. 정이 식었다고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자주 만나서 미워지는 것보다 덜 만나서 안 미워지는 게 낫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더 오래 곁에 두는 방법입니다. 거리는 미움이 아닙니다. 거리는 정을 오래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 종이는요, 사람을 자르는 종이가 아닙니다. 사람을 오래 데리고 가려고 쓰는 종이입니다. 머릿속에 있으면 감정이고 종이에 적으면 자료입니다. 감정으로는 40년을 못 이깁니다. 자료로는 이깁니다. 자, 이제 8통을 다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죠.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8줄만 남겨드리겠습니다. 각각 한 분씩입니다. 평택의 양동필 선생님, 9년째 총무를 놓지 못하신 분, 못한다는 사정이고 안 한다는 사람입니다. 사정은 밀 수 있어도 사람은 못 밉니다. 창원의 자복희 선생님, 밖에서만 천사이신 분, 베푸는 양을 줄이지 마시고 자기 몫을 0에서 1로만 올리십시오. 대구의 어민숙 선생님, 32년 미용실에서 값을 깎이신 분, 무시는 미움의 결과가 아니라 동정의 부작용입니다. 의정부의 도영란 선생님, 옆집이 열쇠를 놓고 가던 분, 말은 사람을 방어하게 만들고 빈자리는 사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안동의 하말순 선생님, 50년을 참으신 분, 한은 지나간 것이고 화병은 지금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의 송현자 선생님, 40년 친구를 만나고 오면 몸이 천근이신 분, 미운 사람이 아니라 헷갈리는 사람이 몸을 갉아먹습니다. 광명의 고재만 선생님, 딸이 무섭다고 하신 분, 줄을 끊지 마시고 조금만 길게 푸십시오. 그리고 요일을 정하십시오. 춘천의 심옥경 선생님, 혼자 남을까봐 5개 모임을 다 나가시던 분, 관계는 개수가 아니라 무게입니다. 8줄입니다. 그런데 8줄을 이렇게 늘어놓고 보니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8분 중에 누구 하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사람을 끊지 않았습니다. 양 선생님은 산악회에 그대로 다니십니다. 엄 선생님은 미용실을 그대로 하십니다. 도 선생님은 옆집 화분에 여전히 물을 주십니다. 송 선생님은 40년 친구를 여전히 만나십니다. 고 선생님은 여전히 손주를 봐주십니다. 바뀐 건 딱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 더 귀하게 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인데 주변 사람이 다 달라졌습니다. 이제 첫 편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천의 허필남 선생님 기억하시죠? 68 원미시장 반찬가게 40년. 이름이 필남입니다. 이제 딸은 그만 낳고 다음엔 아들 낳으라고 붙여주신 이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선생님, 제가 이 질문에 답을 못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느냐?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이 질문이 지나간 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를 보면서 물으면요. 무슨 답이 나오든 그 답은 후회가 됩니다. 착해서 그랬다고 하면 착한 게 죄가 되고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68년이 헛것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답해도 선생님이 다치십니다. 그래서 저는 답 대신 질문을 하나만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편지에서 엄 선생님께 해드린 것처럼요. 저는 이제 무엇을 안 합니까? 이 질문에는 오늘 저녁에 답하실 수 있습니다. 68년을 되짚을 필요도 없습니다. 종이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설거지 하시면서 한 가지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안 하는 게 뭐지? 하나면 됩니다. 두 개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 말씀입니다. 필람. 이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셨습니다. 남을 위해 지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고르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부모님이지만 그 이름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지어준 사람이 못 정합니다. 40년 동안 원미시장 반찬 가게에서 그 이름을 부른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몇천 명일 겁니다. 필람 아지매, 필람이 언니,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 대신 낳은 딸을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반찬을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시장에서 필람이라는 이름은 아들 대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저 집 반찬은 믿을만 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름은 부모님이 지으셨고 뜻은 선생님이 지으셨습니다. 이미 68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살았느냐고 물으실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셨습니다. 아주 잘 사셨습니다. 다만 이제 그 손을 안쪽으로 한 번만 돌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8통을 함께 읽었습니다. 혹시 듣는 내내 이건 내 편지인데 싶은 게 있으셨습니까? 한 통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2, 3통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번호만 댓글에 적어 주십시오. 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숫자 하나면 됩니다. 3번, 5번 이렇게요. 제가 그 숫자를 세어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번호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의 편지도 이렇게 받겠습니다. 이 채널은 그런 식으로 굴러갑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못하시는 이야기를 대신 하는 곳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분이 떠오르셨습니까? 평생 남한테 아니라고 말 못하고 사신 분, 그 얼굴이 지금 떠오르셨다면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말로 하기 어려운 이야기는 이렇게 보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 손가락 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편지를 열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만 남기겠습니다. 오늘 8개를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2개면 됩니다. 첫째, 이번 주에 거절하실 일이 생기면 한 글자만 바꾸십시오. 못합니다가 아니라 안 합니다. 혀가 안 돌아가실 겁니다. 정상입니다. 50년 만에 처음 쓰시는 말이니까요. 거울 앞에서 몇 번만 해보십시오.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남의 옷이 아니라 새 옷이라서 그런 겁니다. 둘째, 오늘 밤에 종이 한 장을 찾으십시오. 달력 뒷장이면 됩니다. 이름 5개, 그리고 석 달, 이 2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것 자체가요.
이미 한 번의 거절입니다. 이 시간에 누가 뭘 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가 왔을 수도 있고 부탁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시간을 남에게 안 쓰시고 여기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한 시간을 아주 잘 쓰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60년 동안 그건 이미 증명이 끝났습니다. 더 증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 좋은 마음이 도착할 주소를 하나만 바꾸는 것. 8통의 편지 여기까지입니다. 9번째 편지는 여러분 차례입니다.